어느 비 오는 날 오후, 진영은 남편의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아들을 잃고 이제는 남편까지 보낸 현실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연이은 상실 앞에서 그녀는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만 같아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중 눈물이 맺혀 흐린 진영의 시야 사이로 한 청년이 걸어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남편의 젊은 시절 실루엣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남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라고? 진영은 15년 동안 그토록 듣고 싶었던 부름이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진영의 머릿속에는 혼란스러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현우, 잘못 들은 건가? 내가 정신이 나간 건가? 내 앞에 있는 건 저승사자인가? 사연 시작합니다. 회색 구름이 하늘을 뒤덮은 그날 오후, 가을비가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들은 마치 하늘이 흘리는 눈물처럼 조용히 땅에 스며들고 있었고, 장례식장 앞마당에는 검은 우산들이 하나둘 접히며 슬픔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은 저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식장 안으로 들어서며 고인을 향한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식장 안은 국화꽃향과 향초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정중앙에 놓인 영정사진이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 남자였는데 온화한 미소를 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따뜻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생전에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았던 모양인지 식장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그를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장례식장 앞 주차장에 한 대의 낯선 고급 세단이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검은색 차체가 빗방울에 젖어 더욱 광택을 내며 그 위험 있는 모습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그 안에서 한 남자가 우아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키 큰 남자였는데 맞춤 제작된 듯한 고급 검은 양복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빗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당당한 걸음걸이와 곧게 펴진 어깨, 그리고 무엇보다 깊고 냉철해 보이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산을 쓰지 않은 채 천천히 장례식장을 향해 걸어갔고 그의 모든 움직임에는 설명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배어 있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로 속삭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고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한 중년 여성이 옆 사람에게 작은 소리로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의 품격 있는 외모와 범상치 않은 분위기만이 사람들의 뇌리에 강한 인상을 남겼을 뿐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주변의 시선들을 의식하는 듯하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으로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해왔던 것처럼 곧장 분향소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나 주춤거림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목적의식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분향소 앞에 선 그는 잠시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냉철했던 눈빛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오래전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 같았고 굳게 다물어진 입술 사이로는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다시 평소의 침착한 모습을 되찾으며 향을 집어 들었습니다. 향에 불을 붙이고 두 손으로 정중히 받들어 올리는 그의 모습에는 예의와 존경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했던 식장 안에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입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여기저기서 작은 탄성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가 바로 고인의 아들이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조문객들 사이에서는 더욱 큰 수근거림이 일었습니다. 일부는 그가 오랫동안 해외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추측했고, 또 다른 이들은 가족 간에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며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그는 주변의 동요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고요히 고개를 숙여 묵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는 빗소리가 더욱 거세어지고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궁금증과 함께 과거에 대한 호기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와 고인 사이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아들 현우의 어린 시절은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소형 아파트에서 네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일상은 비록 넓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가족의 사랑으로 가득 찬 아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친엄마 진영은 동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고 친아빠 상미는 성실한 회사원으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현우에게는 2살 위에 누나가 있었는데 남매는 서로를 아끼고 보듬어주는 사이였습니다. 좁은 방을 나누어 쓰며 가끔 다투기도 했지만 그것마저도 소중한 추억이 되곤 했습니다. 친엄마 진영은 교사다운 세심함으로 두 아이의 교육에 신경을 썼고 친아빠 상미는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비록 부유한 집은 아니었지만 현우의 가정에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매달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부모의 월급으로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나가며 가족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화목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나누는 하루 이야기들, 주말 아침, 늦잠을 자는 소소한 행복, 생일이면 작은 케이크로라도 축하해주는 따스함이 현우의 어린 시절을 채워나갔습니다. 현우가 15살이 되던 해 가족들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친아빠 상민의 회사에서 우수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여행 이벤트에 당첨된 것이었습니다. 평생 해외여행이라고는 꿈도 꿔보지 못했던 가족들에게는 하늘에서 내린 선물 같은 일이었습니다. 친엄마 진영은 교사로서의 바쁜 일정을 조정했고 현우와 누나도 학교에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아 여행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 가는 해외여행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이 작은 아파트를 가득 채웠습니다. 친엄마 진영은 아이들이 필요할 물건들을 꼼꼼히 챙겼고 친아빠 상미는 여행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가족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현우는 생전 처음 타보게 될 비행기에 대한 호기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누나 역시 새로운 나라에서 보게 될 풍경들을 상상하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여행은 정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진 남국의 섬에서 보낸 며칠간은 가족 모두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해변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부모의 모습,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며 나누는 즐거운 대화들, 일몰을 바라보며 함께 걸었던 산책길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가족들은 특별한 경험을 위해 요트 투어에 참가했습니다. 푸른 바다 위를 유유히 흘러가는 하얀 요트 위에서 바라본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현우는 누나와 함께 선수에 서서 바람을 맞으며 즐거워했고, 친엄마 진영과 친아빠 상민은 아이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느라 바빴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고,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때로 예측할 수 없는 얼굴을 보여줍니다. 오후 늦은 시각 갑작스럽게 날씨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맑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바람이 거세어지기 시작했고, 잔잔했던 바다에는 점점 높은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요트를 운항하던 선장은 서둘러 항구로 돌아가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통제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요트를 강타하면서 배가 크게 기울었습니다. 그 순간 돛대가 격렬하게 흔들리더니 균형을 잃고 쓰러져 내렸습니다. 현우는 그 무거운 돛대에 맞아 의식을 잃은 채로 바다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싸면서 그의 몸은 거센 파도에 휩쓸려 멀리 떠내려갔습니다. 현우야. 친엄마 진영의 절규가 폭풍 우 소리에 묻혔고, 친아빠 상민은 필사적으로 바다를 뒤지며 아들의 이름을 불러댔습니다. 하지만 거친 파도와 어둠 속에서 15살 소년의 모습을 찾기란 불가능했습니다. 해경과 현지 구조대가 출동했지만 이미 요트는 육지에서 상당히 먼 바다에 나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수색 작업에도 불구하고 현우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가족들은 절망에 빠진 채 기적을 기다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만 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현우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지 당국은 조류의 흐름과 바다의 깊이를 고려할 때 시신이 떠오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친엄마 진영은 아들이 어딘가에서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 했지만 전문가들은 그 차가운 바다에서 의식을 잃고 떨어진 사람이 생존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결국 한 주일이 지난 후 가족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귀국해야 했습니다. 아들 없이 돌아가는 길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도 현우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의 방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책상 위에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하던 숙제가 그대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현지에서는 공식적으로 현우가 바다에서 실종되어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었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들은 시신 없는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빈관 앞에서 오열하는 친엄마 진영과 친아빠 상민, 그리고 오빠를 잃은 슬픔에 잠긴 누나의 모습은 참석한 모든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15살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현우를 애도하며 사람들은 하늘의 부당함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바다를 떠다니던 현우는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섬의 해변으로 밀려왔습니다. 그곳에서 이른 아침 조개를 캐던 한 현지 어부가 해변에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어부는 서둘러 현우를 자신의 집으로 옮겨 응급처치를 했고 며칠간 정성스럽게 돌보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바닷물을 너무 많이 마신 탓에 폐렴이 생겼고 돛대에 맞은 머리 부상으로 인해 기억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며칠간 생사를 오가던 현우는 겨우 의식을 되찾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조차 명확하게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깨어난 현우의 머릿속에는 파편적인 기억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여행을 왔다는 것, 요트를 탔다는 것, 그리고 바다에 떨어졌다는 것까지는 어렴풋이 기억났지만 구체적인 상황이나 사고 경위는 뒤죽박죽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억의 공백 사이에 잘못된 인식이 자리 잡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기억과 트라우마가 결합되면서 현우는 점차 자신이 가족들에게 버려졌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왜 아무도 자신을 찾아주지 않는지,
왜 혼자 낯선 곳에서 깨어나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손상된 기억과 엮이면서 가족들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포기했다는 왜곡된 믿음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구조해준 어부는 현우를 정성껏 돌보아 주었지만 언어의 장벽과 기억 손상으로 인해 정확한 의사소통은 어려웠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어떤 서류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기억마저 불완전한 상태에서는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그 작은 섬은 본토와도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외부와의 연락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현우는 그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버렸다고 믿는 원망과 배신감도 함께 자라났습니다. 이 복잡하고 모순된 감정의 혼재 속에서 한때 가족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가득했던 소년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새로운 다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15살의 어린 나이에 가족을 잃었다고 믿게 된 현우는 이제 오직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야 한다는 절박한 현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현우는 그 섬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어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는 강박에 가까운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큰 항구 도시에 도착한 현우는 곧바로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신분증도 없고 연고자도 없는 10대 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말할 것도 없고 문화적 차이까지 겹쳐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항구에서 짐을 나르는 일부터 시작해서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공장에서 단순 작업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밤에는 공사장 근처의 빈 컨테이너나 다리 밑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추운 겨울밤에는 신문지를 덮고 떨며 잠들기도 했고 비가 오는 날에는 젖은 옷을 입은 채로 아침을 맞기도 했습니다. 배고픔은 일상이었고 때로는 며칠간 제대로 된 끼니를 못 먹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현우는 자신을 버린 가족들에 대한 원망을 되새기며 견뎠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시간들이 현우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배워나갔고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능력도 점점 향상되어 갔습니다.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절망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현우가 18살이 되던 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항구에서 짐 나르는 일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아주 품격 넘치는 중년 남성이 부두를 걸어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가 발을 헛디디며 바다로 떨어질 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현우는 반사적으로 달려가 그 사업 멘토를 붙잡아 위험에서 구해주었습니다. 고맙다. 젊은이. 이름이 뭔가? 중년의 신사는 본인이 로버트라고 소개하며 현우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말하기엔 너무 복잡했고 무엇보다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근엄하고도 위험 있는 눈에서 진정성을 느낀 현우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가족을 잃고 혼자 살아가고 있다는 정도의 사실은 전했습니다. 로버트는 현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미 세상의 쓴맛을 다 본 듯한 현우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의지력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위험한 순간에도 망설임 없이 타인을 도와준 현우의 인품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로버트는 현우에게 자신의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잡무부터 시작하는 것이었지만 현우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정식 직장이라는 것도 처음이었고 무엇보다 누군가가 자신의 가능성을 믿어준다는 사실 자체가 감격스러웠습니다. 현우는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밤새워서라도 공부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틈날 때마다 책을 읽고 사전을 찾아가며 노력했고 회사 업무에 필요한 지식들을 하나씩 익혀나갔습니다. 로버트는 현우의 이런 노력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서 공부하는 현우를 보며 이 청년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 배우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와 성장에 대한 갈망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현우의 능력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업무를 담당했지만 점차 더 중요한 일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의 예리한 분석력과 창의적 사고는 로버트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어려운 프로젝트일수록 현우는 더욱 빛을 발했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기발한 아이디어로 해결해 나갔습니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 현우는 회사의 핵심 인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로버트는 그에게 더 큰 책임과 권한을 부여했고 사업 멘토이자 양아버지로서 그를 이끌어주며 성장을 도왔습니다. 현우는 그 기대에 부응하며 회사의 성장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의 손을 거친 프로젝트들은 하나같이 성공을 거두었고 업계에서도 주목받는 인재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25살이 되자 현우는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였고 그가 설립한 회사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인맥,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빛을 발한 것입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단 몇 년 만에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현우의 개인 재산도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30이 되기 전에 이미 백만장자가 되었고 그 후로도 성공가도를 달려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고급 주택, 명품 자동차, 최고급 브랜드의 옷들, 어린 시절 꿈꿔보지도 못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물질적 성공이 현우의 마음을 완전히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큰 계약을 성사시키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마음 한편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어 혼자 있을 때면 그 공허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현우는 자신이 진정으로 그리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성공한 지금도 여전히 어릴 적 가족과 함께했던 따뜻한 순간들이 그리웠고 누군가와 진심으로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버렸다고 믿는 원가족에 대한 복잡한 감정 때문에 그 갈망을 채우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현우는 외형적으로는 완벽한 성공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여전히 가족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상처받은 소년의 모습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순된 감정들이 훗날 그를 아버지의 장례식장으로 이끌게 될 운명의 실이 되리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현우를 잃은 후 한국에 돌아온 가족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때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소형 아파트는 이제 적막과 슬픔만이 머물러 있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친엄마 진영과 친아빠 상민, 그리고 누나는 각자의 방식으로 아들이자 남동생인 현우의 부재를 받아들이려 애썼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친엄마 진영은 처음 몇 달 동안 현우가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현우의 방을 정리하고
그가 좋아했던 음식을 만들어 재단에 올렸습니다. 학교에서의 업무도 소홀해지기 시작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수업 중에도 문득 현우가 떠올라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잦아졌고 결국 병가를 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친아빠 상민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의 업무 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졌고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자주 멍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현우와 함께 계획했던 일들을 혼자 중얼거리며 허공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주말이면 현우가 자주 가던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을 혼자 찾아가 아들과의 추억을 되새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나 역시 동생을 잃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중요한 시기였지만 공부에 전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와 함께 나누었던 방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견딜 수 없이 외로웠고 밤이면 동생이 돌아와 자신을 깨울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들의 상처는 아물기는커녕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친엄마 진영은 자신이 그날 여행을 허락한 것을 끊임없이 후회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더 신중했다면, 만약 조금 더 걱정했다면 현우를 잃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바다에서 도움을 청하는 현우의 목소리를 듣는 환청까지 경험했습니다. 친아빠 상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리를 피하곤 했고 점점 사람들과의 교류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의존하는 횟수도 늘어갔고 집에 돌아와서는 현우의 사진만 바라보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과 이웃들은 처음에는 위로의 말을 건네고 도움을 주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들을 어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깊은 슬픔에 빠진 가족을 대하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고 오직 서로에게만 의존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친아빠 상민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어 갔습니다. 회사에서의 실수가 잦아졌고 결국 상사로부터 심각한 경고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동정했지만 업무에 지장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자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도 친아빠 상민은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친엄마 진영이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아예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체중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얼굴에는 생기가 사라져 갔습니다. 여보, 우리라도 건강해야 현우가 돌아왔을 때. 친엄마 진영이 간절한 마음으로 남편을 달래려 했지만 친아빠 상민은 이미 현실과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현우가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조차 포기한 지 오래였고 자신이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속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은 결국 친아빠 상민의 몸을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화불량과 불면증 정도였지만 점차 더 심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일이 잦아졌고 숨쉬기도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병원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치료받고 살아갈 의욕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몇 달이 더 지나자 친아빠 상민의 건강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쓰러졌습니다. 친엄마 진영이 급히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미 상당히 진행된 심장병이었습니다. 의사는 오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그리고 방치된 건강 관리가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입원한 친아빠 상민은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현우를 그리워했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질 때마다 현우의 이름을 중얼거렸고 간혹 현우가 옆에 있는 것처럼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친엄마 진영은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미 아들을 잃었는데 이젠 남편마저 잃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지만 친아빠 상민의 의지력이 문제였습니다. 치료에 대한 의욕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빨리 현우 곁으로 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친엄마 진영과 누나가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그의 마음은 이미 이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몇 주는 가족들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친아빠 상민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 갔습니다. 의사들은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 친아빠 상민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친엄마 진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그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에게 미안했고 곧 만나게 될 아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현우야, 아빠가 간다. 친아빠 상민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고 이 세상에서의 고통스러운 여정을 마감했습니다. 친엄마 진영은 남편의 손을 붙잡고 오열했고 누나는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친아빠 상민의 죽음은 단순히 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그를 서서히 죽음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현우를 찾아 떠났지만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또 다른 깊은 상처만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모르는 채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살아가고 있던 현우에게도 그의 사업 멘토이자 양아버지 로버트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현우를 아들처럼 키우며 그의 성공을 지켜봐 온 로버트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병원에서 보낸 마지막 몇 주 동안 현우는 매일 양아버지의 곁을 지켰습니다. 자신을 구해주고 성공의 길로 이끌어준 은인이자 아버지에 대한 깊은 감사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로버트는 의식이 흐릿해질 때마다 현우의 손을 꽉 잡으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대부분 중얼거림에 가까웠고 현우는 그저 양아버지의 손을 잡고 위로할 뿐이었습니다. 로버트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자신도 얼마나 그를 아버지처럼 여기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로버트는 갑자기 정신이 또렷해지더니 현우에게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책상 서랍에 현우를 위해 준비해둔 편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현우가 꼭 알아야 할 진실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현우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양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라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야, 진실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단다. 로버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고 현우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준 인생의 스승이자 두 번째 아버지와의 이별이 시작되었습니다. 양아버지 로버트의 장례를 치른 후 현우는 그의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가 말했던 그 편지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정말로 현우의 이름이 적힌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한국어로 된 신문 기사들과 사진들, 그리고 여러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 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모든 자료들이 자신과 관련된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어느 가정에서 아들이 실종되었다는 신문 기사, 그 가족들의 사진, 그리고 실종된 아들의 모습을 그린 몽타주까지 있었습니다. 그 몽타주 속 얼굴은 분명히 어린 시절의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자료들이
최근까지 계속해서 수집된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로버트가 몇 년 전부터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현우의 친가족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한국의 한 가정이 15년 전 잃어버린 아들을 지금까지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 앞으로 온 편지를 뜯었습니다. 로버트의 단정한 필체로 쓰인 편지에는 현우가 상상도 못했던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는 로버트가 현우를 처음 만났던 날의 이야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로버트는 꽤 오래 전부터 그의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했다고 썼습니다. 현우 본인은 자신이 버려진 아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로버트는 그것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우야, 나는 내가 말하는 것처럼 버려진 아이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너의 눈에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봤기 때문이다. 진짜 버려진 아이라면 그런 그리움 자체가 없을 텐데 너는 달랐다. 마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눈빛이었단다. 진실은 나도 확실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다시 한번 진실을 찾아보기를 바란다. 내가 찾고 있는 답이 그곳에 있을지도 모르거든.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 현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로버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이 너무나 절절했기 때문입니다. 현우야, 너의 친부모도 나와 비슷한 나이일 것이다. 만약 내가 내 친아버지였다면, 너를 잃었다면 정말 그리웠을 것 같다. 매일 밤 내 꿈을 꾸고 매 순간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했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현우는 편지를 읽으며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 속에서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15년 동안 부모에 대한 원망을 품고 살아왔지만 실제로는 부모들이 자신을 더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지와 함께 들어있던 한국의 주소를 보며 현우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아버지 로버트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정말로 자신을 그리워하는 가족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현우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것은 양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는 로버트가 찾아준 주소를 가지고 마침내 자신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현우는 계속해서 양아버지의 편지를 되읽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해서 그 주소지를 찾아갔을 때 옆집 아주머니로부터 그 집은 장례를 치르느라 지금 집에 안 계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우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주머니가 알려준 주소지로 가보니 그곳엔 친아빠 상민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찾아온 바로 그날이 자신이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아버지와의 마지막 작별을 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현우는 그 순간 운명의 잔혹함을 느꼈습니다. 양아버지 로버트의 편지가 아니었다면 평생 가족의 존재도 모른 채 살았을 것이고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 찾아왔지만 이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진실을 알기 전에 완전히 늦어버리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우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장례식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손에는 양아버지 로버트가 찾아준 주소와 자료들이 들려 있었고 마음속에는 15년 만에 가족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아버지와는 영원히 작별해야 하지만 적어도 어머니와 남은 가족들에게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현우의 발걸음은 마침내 진실을 향해 그리고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의 품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양아버지 로버트의 사랑과 지혜가 만들어낸 기적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현우가 어머니, 오랜만입니다라는 말을 건네자 장례식장 안은 순식간에 술렁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조문객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몇몇은 자신의 눈을 비비며 환상을 보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15년 전에 바다에서 실종되어 죽었다고 여겨졌던 그 아이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의 성숙한 남성이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친척들 사이에서는 작은 빈명소리와 함께 수근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는 유령을 본 것처럼 뒤로 물러섰고 또 다른 이는 현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그가 정말 그때 그 아이가 맞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장례식장 특유의 엄숙한 분위기는 한순간에 깨져버렸고 사람들의 놀라움과 혼란이 공간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현우가 맞나? 한 친척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고 그 말은 파문처럼 퍼져나가며 더 큰 동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을에서 온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 그것도 이렇게 성공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그들에게 믿기 어려운 기적이자 동시에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소란 속에서도 친엄마 진영만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현우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본 순간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아무리 모습이 달라졌어도 어머니의 마음은 자신의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눈매, 그 미간의 주름, 그리고 무엇보다 그 슬픈 표정까지 모든 것이 자신이 기억하는 현우 그대로였습니다. 친엄마 진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매일 같이 그리워했던 아들이 꿈에서라도 다시 만나고 싶었던 그 아이가 살아서 자신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현우에게 다가갔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현우도 어머니가 다가오는 것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버렸다고 믿었던 어머니의 얼굴에서 진정한 그리움과 사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바라보는 그 절절한 눈빛에서 지난 세월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친엄마 진영은 마침내 현우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현우야. 정말 우리 현우가 맞니? 그녀의 목소리는 감격과 슬픔이 뒤섞여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현우를 끌어안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15년간 쌓여온 모든 그리움과 아픔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친엄마 진영의 울음소리는 장례식장 전체를 울려 퍼졌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마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우도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기면서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긴 현우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설명을 듣지 않아도, 긴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히려 자신을 잃고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말입니다. 어머니의 체중이 많이 줄어있다는 것, 손이 거칠어졌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 깊은 눈물에서 느껴지는 진정한 사랑을 통해 모든 오해가 눈 녹듯 사라져갔습니다. 친엄마 진영과의 재회가 어느 정도 진정된 후 현우는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친아빠 상민은 현우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늙고 지쳐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슬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고 그 표정에서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고통을 고스란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현우는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강인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다시 그 옛날의 어린 아들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살아서 뵙고 싶었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15년간 쌓인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회, 그리움, 사랑, 그리고 미안함까지 모든 것이 뒤섞인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현우는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을 그리워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현우는 가족들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솔직하게 자신이 왜 지금까지 돌아올 수 없었는지, 왜 이렇게 오랫동안 가족들을 찾지 않았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사고 당일의 기억부터 시작해서 낯선 섬에서 깨어났을 때의 혼란, 기억 상실과 함께 찾아온 잘못된 믿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현우는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 속에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오해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설명했습니다. 저는 저를 포기했다고 생각했어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기억이 뒤섞이면서 모든 것을 잘못 이해했고, 그 오해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멀리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친엄마 진영은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들이 아들을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를 현우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동시에 그 어린 나이에 혼자 낯선 땅에서 그런 오해를 품고 살아야 했던 현우의 고통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현우는 이어서 사업 멘토이자 양아버지 로버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로버트가 어떻게 자신을 돌보아 주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친부모를 찾아주려 노력했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양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제 친부모님을 찾아주려고 애쓰셨어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로버트에 대한 감사와 존경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과거에 얽매여 있었지만, 양아버지는 제가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면 가족과의 화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양아버지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평생 이 오해를 품고 살았을 거예요. 현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친엄마 진영은 현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이제라도 돌아와 줘서 고마워. 아버지도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지만 현우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못한 채 아버지를 떠나보낸 것에 대한 후회, 그리고 그 오랜 세월 동안 부모를 오해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부를 쌓았다고 해도 이 상실감은 메워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라도 어머니와 남은 가족들에게 진정한 아들로, 진정한 가족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토록 바라셨을 가족의 화합을 이루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것에 감사하며 남은 시간만큼은 후회 없이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현우의 모습에서 진정한 성숙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친척들 중 몇몇은 현우를 멀찍이서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정말로 그 현우가 맞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현우 행세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특히 나이 든 친척들은 현우의 변화된 모습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기억 속의 15살 소년과 눈앞의 성숙한 남성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동네에서 온 사람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현우의 고급 양복과 품격 있는 몸가짐을 보며 오히려 더 큰 의심을 품었습니다. 평범한 집 아이였던 현우가 어떻게 이렇게 부유해 보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일부는 아예 가짜라고 단정하며 친엄마 진영이 너무 큰 슬픔에 빠져 판단력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의심은 더욱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친척이 다른 친척들과 모여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들의 시선은 계속해서 현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호의보다는 경계심이 더 크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해. 어떻게 죽은 아이가 갑자기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재산을 노리고 돌아온 게 아닐까. 진짜 현우라면 왜 이제서야 나타났을까? 같은 의심스러운 목소리들이 장례식장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현우가 친아빠 상민의 죽음을 기회로 삼아 가족의 재산에 접근하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현우는 이미 그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부를 가진 백만장자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개인 재산만으로도 친아빠 상민이 평생에 걸쳐 모은 재산의 수십 배에 달했고, 그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현우는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을 의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지만, 재산을 노린다는 추측은 너무나 어이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과 논쟁하거나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직 가족과의 재회에만 집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친엄마 진영도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었고 그 무엇도 이 기쁨을 앗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우의 이야기에 현우에 대한 의심은 점점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친엄마 진영이 과거의 기억들을 하나씩 확인해보자 현우는 어머니만이 알 수 있는 세세한 부분들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들, 가족만의 특별한 경험들, 그리고 무엇보다 현우만이 가지고 있던 특별한 버릇들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또한 현우가 들려주는 사고 당시의 이야기도 당시 상황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요트 사고의 세부 사항들, 그리고 그 이후의 기억 혼란까지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의심했던 친척들도 점차 현우가 진짜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현우는 친엄마 진영과 함께 친아빠 상민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파트 안에는 아버지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책상 위에는 현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놓여 있었고, 옷장 안에는 현우가 입었던 작은 옷들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친엄마 진영은 남편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각각의 물건마다 남편과의 추억이 서려 있었고, 특히 현우와 관련된 물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현우도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물건들을 정리하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현우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친엄마 진영은 그 봉투를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언제 이런 편지를 썼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아들을 그리워하며 쓴 것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를 위해 써두신 것 같구나. 친엄마 진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현우에게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아들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살아서 만나지 못한 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읽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편지를 펼치자 친아빠 상민의 익숙한 필체가 나타났습니다. 글씨는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하나하나의 글자마다 아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는 현우를 잃은 날의 이야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바다에서 아들을 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자책감,
그리고 그 이후로 매일같이 아들을 그리워했던 마음이 절절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친아빠 상미는 자신이 더 나은 아버지였다면, 더 세심했다면 아들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는 후회를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편지의 중간 부분부터는 희망적인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친아빠 상미는 현우가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현우가 살아있다면 자신은 그저 한마디만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내 아들이 살아있다면 나는 그저 미안했다는 말 한마디만 하고 싶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다면 어디서든 꿋꿋하게 너답게 살아가길 바란다. 현우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들이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버려졌다고 생각하며 품고 있던 원망과 배신감이 눈 녹듯 사라져갔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지켜주지 못했다며 자책하고 있었고, 어디서든 잘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믿음 앞에서 현우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든 어떤 삶을 살고 있든 자랑스럽다. 너는 아빠의 자랑이고 영원한 아들이다. 사랑한다. 현우야. 현우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이 마침내 내려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오열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안도와 치유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친엄마 진영은 현우의 모습을 보며 함께 울었습니다. 비록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마지막 메시지가 아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현우는 진정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현우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공허함이 마침내 채워졌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많은 부를 쌓아도 메워지지 않던 그 빈 공간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현우는 이제야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난 후 몇 개월이 지나면서 현우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일궈온 사업을 한국으로 확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업적 판단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된 선택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을 조금이라도 되찾고 싶었고, 무엇보다 홀로 남은 친엄마 진영 곁에서 진정한 아들의 역할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현우는 서울 강남에 본사를 설립하며 본격적인 한국 진출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보유한 기술력과 해외에서의 풍부한 경험은 한국 시장에서도 빠르게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그의 회사가 선보인 혁신적인 서비스들은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언론들도 신화적 성공을 거둔 젊은 CEO의 귀국이라며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현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저녁 어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수 있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그 어떤 성취보다 소중했습니다. 친엄마 진영도 아들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15년간의 공허함이 조금씩 채워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업이 안정화되면서 현우는 본격적으로 사회환원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설립한 재단을 통해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의 마음을 가장 많이 쓴 분야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자신과 같이 가족을 잃고 상처받은 아이들을 만날 때면 현우의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싶다는 의지도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을 넘어선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너희들도 언젠가는 자신만의 가족을 만들 수 있을 거야. 포기하지 말고 꿈을 키워나가렴. 현우의 진심 어린 격려는 아이들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현우를 아버지처럼 따르며 그에게서 삶의 희망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투자했습니다. 낙후된 지역의 문화센터와 도서관을 건립했고, 지역 청년들을 위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현우는 이제 진정한 평안을 찾았습니다. 비록 친아빠 상민을 살아서 만나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통해 그 상처도 많이 치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친엄마 진영과의 재회가 그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어머니와 함께 나누는 대화, 주말마다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려주시는 집밥의 맛까지 모든 것이 현우에게는 금보다 소중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어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공허함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현우는 종종 사업 멘토이자 양아버지 로버트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근황을 전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로버트의 사랑과 지혜가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가족과의 재회도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조용한 저녁, 현우는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비록 대답은 들을 수 없었지만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근황을 전하며 앞으로도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고,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바라셨던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